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크게 산업화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분포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업화는 보통 196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는데요. 전국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산업이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회사에서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한 그런 것들을 산업화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1960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농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과 제조업, 서비스업 사회, 요즘에 산업화 이후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인구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두 가지 시기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60년대 이전, 산업화 이전의 인구는 우리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벼농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벼. 그래서 이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적인 요인이 다른 어떤 인문적인 요인보다 그 당시엔 공장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냥 자기 동네에서 벼농사 이런 거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징적인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요인이라는 건 날씨, 기후, 지형,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시에 인구 밀집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남서부 지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이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김제평야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여기는 벼농사가 날씨가 따뜻하고 평야가 많아서 유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물론 임금님이 살던 그 조선시대부터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도 사람이 많았지만 사실 재밌는 건 이 196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이 전라도 전체의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에 이제 자연적인 요인으로 농업에 중요시되는 요인들이 중요했다라는 게 예전의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자, 반대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쌀이라는 작물은 그냥 특징 하나만 알고 가세요. 인구 부양력이라는 게 크다고 합니다. 인구 부양력은 단위 면적에서 재배된 그 작물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쌀이 이런 게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자, 그 다음 희박 지역은 근데 왜 남서부의 밀집 지역이냐면 우리나라 평야가 주로 남서쪽에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구나. 여기에 산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 강원도 지역의 약간 동쪽 지역에서 태백산맥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소백산맥까지 이쪽 지역은 다 산이에요. 호랑이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넓은 지역에서 벼농사 짓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조그맣게 밭이나 이런 데서 메밀, 감자, 날씨도 춥고 이래가지고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자, 농업사회 때 인구 희박 지역은 바로 북동부 지역이었습니다. 북쪽과 동쪽. 자, 이건 우리 남한 지도만 봐서 그러는데 북한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남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북동쪽에 사람들이 함경도 지역에는 많이 안 살았어요. 그 이유는 강원도와 함경도는 기후가 춥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크다고 하는 쌀 이런 걸 재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벼농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밭농사만 조금씩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요즘에야 이제 서로 물물 교환이 많이 이제 물건이 교류가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오가고 이런 게 많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난 거를 주로 그 장소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게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자, 이런 산업화 이전의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들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도시라고 부르는 대도시들의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 분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이후의 인구 분포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산업이 발전한 산업화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많아지는 현상, 도시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냐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하필 시골에서 도시로 갔을까? 아까 도시에 뭐가 생겼다고 했죠? 공장이 생겼다고 했죠? 공장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제공되는 그런 곳이죠. 월급도 많이 준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일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가난한 농촌 마을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촌향도 한자어인데요. 촌, 시골을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멀리자입니다. 그래서 시골을 멀리하고 향도, 도시로 향한다.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서 도시로 인구가 급격하게 이동하고 인구 분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전 시대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중요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산업화 이후 시대에는 그래서 인문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시기라고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문적인 요인?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인구 분포가 어디로 주로 더 많이 갔냐 정리를 해보면 먼저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같은 대도시, 지금 현재 부산이죠, 부산. 요런 도시들은 광역시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광역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다. 왜? 거기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산에 신발 공장 뭐 이런 거 엄청 많았고 서울에도 의류 공장 뭐 이런 거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런 도시가 대도시로 번창하고 나중에는 광역시까지, 광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면서 광역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변했다. 자, 그러면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아래 지도에다가 표시를 좀 해볼 건데, 자, 여기서 그 광역시를 우리가 이렇게 빗금 쳐서 이 지도에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서울, 특별시 포함해서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자,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광역시 대도시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서울, 인천, 경기 여기를 다 포함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수도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50%가 더 몰려있는 곳입니다.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 정도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집중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한쪽으로 몰빵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전까지 인구 분포 단계까지만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 광역시들로 인구가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큰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좀 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신발 공장 이런 게 아니라 제철소, 자동차 공장,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전국에 만들어지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바닷가의 근처에 있다는 뜻의 임해, 그런 지역들의 공장들 지대가 벨트처럼 쭈루루룩 이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남동임해 공업지대라고 부릅니다. 대라는 거는 벨트 같은 거를 한자어로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 광양, 여수에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남동부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의 바닷가에 접해 있는 임해에 거대한 공업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또 몰려갑니다. 포항에는 포스코가 있죠. 울산엔 현대자동차 있고요. 부산이나 거제에는 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은 사실 여러 종합 세트긴 한데 울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창원이라는 동네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창원 이렇게 부산 옆에. 그리고 광양에도 포스코가 있고요. 여수에는 석유화학단지가 거대하게 있습니다. 그 끈적끈적한 원유 기름 상태를 들여와서
가공을 해야 휘발유, 경유, 화학 제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화학 업체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곳이 여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대한 공업단지들이 도시마다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쭉 몰려오게 됐는데, 이 도시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남쪽과 동쪽에 무슨 벨트처럼 쭈루루룩 있더라 해서 우리가 이걸 부르는 8글자 뭐라고 한다? 남동 임해 공업지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사이즈의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큰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이후에 인구 희박 지역은 또 어디가 있냐? 자, 일단 아까 산이 이렇게 있었죠. 산지 지역이. 산지 지역은 여전히 인구 희박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직도 사람 살기가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들 때문에 많지 않아요. 자,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산지 지역. 여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농경지도 적고 뭐 여러 이유로 날씨도 춥고. 자, 근데 과거의 농업사회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농업사회에서는 농사가 잘 되는 전라도나 이런 곡창지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떠났어요. 어디로? 도시로. 그게 뭐죠? 이촌향도. 그래서 농촌과 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이 사람들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라북도, 뭐 이런 데 있죠. 경상북도, 전라도 지역,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과거에 사람들이 많았던 이쪽 농촌 지역이 사람들이 엄청 부족해지게 됩니다. 경상북도 내륙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몇몇 개의 커다란 대도시와 광역시, 공업도시들,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가고 또 그곳에 몰빵되고 집중되고 나머지는 다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인구가 몇몇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기준으로 인구 분포를 나눠본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갈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가 몰빵되면은 이게 좋지가 않아요. 왜?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00조 원이 넘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근데 그런 큰 돈을 이제 정부나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굴러가게 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 동네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253명이 있어요. 근데 전국에 그러면은 이 253개 지역구마다 동네마다 의원,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 있다는 건데, 보통 국회의원 한 명은 16만 명 좀 언저리 위아래의 국민들을 한 명이 대표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아주 적은 강원도 지역과 인구가 아주 많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국회의원 숫자를 한번 표시를 간단하게 해보면,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건너가도 됩니다. 여긴 세종시예요. 새로 생긴 데 한 명. 자, 11명, 10명, 8명, 10명, 제주도 3명, 경북 13명, 대구 12명, 16명, 부산 18명, 6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데, 문제가 여기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적잖아요. 전부 다 서울의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할 텐데, 그러면 인구 분포의 이런 차이에 따라서 강원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농어촌 지역의 의견이 많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도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버리면 이쪽 도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입김이 작용할 테니까. 이게 너무 계속 한쪽으로 몰빵돼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앞으로 더 이쪽만 더 발전하고 농어촌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는 국가적인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인구 분포가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좀 확장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